안녕하세요. 저는 요트를 활용해서 바다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모험가 김승진입니다. 바다는 요트와 함께 저의 그 인생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우주 공간도 다녀오고 많은 모험들을 했지만 아직 가장 깊은 바닷속도 제대로 지금 모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대부분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넓은 장소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것은 프라우드하죠.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죠. 이 별을 실컷 즐기다가 가고 싶어요. 세계 일주에 대한 로망,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는데 대부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을 하고 말죠. 그런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 요트 한 척에 홀로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항해해 이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룬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바다와 또 모험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와 주셨잖아요. 네네. 정말 감사드리고. 별 말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장님 딱 뵈니까 이 바다 사나이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블루 자켓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바다 색깔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상쾌해지는데 해양 모험가라고 제가 이제 소개는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해양 모험가라는 직업 자체를 흔하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해양모험가라는 그 타이틀을 이제 사용한 게 제가 처음이라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낯서실 거예요. 낯선데 운동선수 같은 그런 면도 있고 또 말 그대로 모험가이기 때문에 네.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험 활동을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쉬지 않고 요트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모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험 활동하고 요트샵 이런 네. 것도 하고 있으니까 운동선수처럼 하는 것도 있죠. 그 14년도, 15년도에 걸쳐서 세계 네. 일주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룰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 쉬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모험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반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우선 단독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만 가야 될 것. 여기는 그 애완동물도 실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어떤 항구에도 들려서 안 되고 정박행위를 하면 안 돼요. 닷을 내려도 안 되고요. 그러면 계속 바다 위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출발하면 이제 끊임없이 달리죠. 네. 끊임없이 이동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아야 되고 이제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남쪽에 그 바다가 뚫려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 바퀴 돌기 쉬우니까. 거리가 짧아질 수 있죠. 네, 혹시? 그래서 거리를 정했어요. 항해 거리가 지구의 적도 둘레인 4만 킬로미터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적도를 2회 이상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도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출발한 항구로 되돌아와야 된다. 그렇군요. 네. 어디서 출발하든지 반드시 지구를 완전하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모든 경도니까 동에서 네. 서든 서에서 동으로든 한 바퀴를 돌아야죠. 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동력이니까 그렇죠. 엔진도 쓰면은 안 되는 것이고. 무동력이라는 타이틀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단독, 무기항, 무원조. 근데 이제 무동력일 수밖에 없는 게 연료를 싣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온전히 바람에만 의지를 네, 네, 해서 지구를 한 바퀴를 그렇죠. 돌아야 하는. 이야, 이거 진짜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게 대단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또 들고 있는데 이거를 며칠 만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209일 만에 육지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209일. 7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네. 7개월 동안 그러면은 사람도 전혀 만나지 못했고 네. 어디에도 정박하지 못했고 네. 계속 바다 위에서만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하고 그냥 요트 세계 일주하고 좀 달라요. 그냥 요트 세계 일주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구에 들려가면서 네네. 또 다음 항구에 대한 정보 얻고 그렇죠. 또 날씨도 선택할 수가 있고 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는 그냥 모험이에요. 여행이라기보다는 내가 날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날씨든 극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약간 모험적인 성격이 있어서 조금 그런 구분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신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도전을 하셨고 기어이 성공을 해내셨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을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40살 정도 됐을 때예요. 네. 이렇게 외국 출장을 갔는데 그 도시 앞에 여러 척의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저 안에 내 배가 없지? 왠지 모르게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렇게 요트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나도 요트 막연했죠.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나요? 그렇죠. 이 요트를 내가 갖게 되면 네. 바람의 힘으로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네? 뭐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전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책도 보고 잡지도 네. 보고 독학. 예, 인터넷도 열심히 뒤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정보 수집을 막 하다 보니까 일본인 그 시라이시 고지로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그 요트를 배우고 혼자서 논스톱 세계 일주 성공하게 된 과정이 쓰여진 어떤 그 자서전 같은 수필집이었어요. 네네네. 그 책 읽고 이제 꿈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2001년에 결심하셨으면 2014년도에 도전을 시작하셨으니까 네, 네, 네. 13년 정도를 준비를 하신 뒤에 네, 그렇죠. 13년 완벽하게 걸렸죠. 준비를 해서 아니, 완벽하지 않고 예. 한 65%. 네, 일단 어느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네. 2014년도 도전을 하시고 네. 마침내 7개월 만에 돌아오시고 아니 근데 그런 꿈은 꿀 수 있고 네. 우리도 어렸을 때 동화책 같은 거 보면서 세계 일주에 대한 생각들 해보고 그러잖아요. 하죠. 네. 근데 그래도 막상 내가 그 큰 배도 아니고 그 요트에다가 나 혼자 타고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일단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아. 가면은 야 그냥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태풍이 오면 무섭고 그러는데 바다에서 막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날씨가 제일 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제일 걱정되시죠.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걱정은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항해를 하면서 네. 이제 인도양 횡단도 했고 태평양 횡단도 하면서 이제 거의 지구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연습을 해보셨군요. 그래서 일종의 연습이죠. 네, 왜냐하면 네. 저도 전혀 경험 없이 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배를 사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한국으로 타고 오면서 연습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구의 어떤 그 환경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패턴이 있어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지구에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칙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네.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루틴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2013년도에 태평양 횡단 끝내고 나서 생각했죠. 저는 또 하나 제가 요트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먹을 것이 걱정이 좀 중요하죠.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항해가 안 끝났는데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되게 무섭잖아요. 맞아요. 갈 때 그래도 한 7개월 정도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고 예상을 하시면 그 많은 먹을 거리를 어떻게 준비해 가죠? 처음에 항해 예상 시간 218일을 계산했어요. 거의 맞추셨네요. 네,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여유 있게. 대략 한 218일 정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거 계산해 보니까 대략 뭐 그 정도더라고요.
90일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물과 식량을 준비했고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음식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네. 준비가 그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네, 부탁드렸어요. 예, 부녀회 분들한테 먹을 거는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마지막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그 외목학에서 출발을 네, 하셨죠. 네, 그래서 당진 씨 그 부녀회 분들이 그 준비를 해주셨는데 건조시켜서 진공팩을 좀 해달라 식재료를 왜냐면 썩어서 오래 못 그렇죠. 가지고 보관이 안 건조시켜서 되니까. 가져가군요. 네.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예. 해주셨는데 떠나 보니까 제가 부탁드렸던 그 전투식량, 네. 비상식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요리를 안 해도 되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즉석 요리라고 그러나요? 네네. 왜? 우리말로 하면? 우리 이제 군대에서는 전투식량이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100% 요리, 매끼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 그 채소도 없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공 포장된 건조된 건 있는데 네네. 싱싱한 채소는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신선한 채소도 좀 먹어야 그렇죠. 이 건강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김치는 준비가 됐어요. 김치는 한 있었고. 20kg 정도 준비했고요. 네. 또 묵은지도 또 어느 분이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묵은지 이제 냉장고 제일 밑에 넣어놓고. 그 덕분에 1개월 정도 남았을 때 네. 식량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남중국해에서 낚시해가지고 참치 한 4마리 잡았나? 남중국해 가면 거기 예. 작은 참치들 다랑어들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으면 뭐 충분히 해결되겠다. 어. 왜냐면 바다는 제 냉장고니까 네. 예, 음식 걱정은 바다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싱싱한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회를 넣겠습니다. 여기 살아있을게. 210일 동안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도전을 끝내고 났을 때 돌이켜 보니까 이 요트 세계 일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거구나라는 또 생각을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만 꼽으라면. 멘탈? 멘탈. 네, 그리고 요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트가 일단 있어야 되고 플러스 네, 멘탈, 그리고, 정신력. 요트 세계 이제 요트 항해를 하다 보면 네. 끊임없이 고장이 나요.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거 어떡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술도 다 배워야겠네요. 고쳐야죠. 배운다기보다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 만나는 고장이라도 예.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무엇이든지 고치려고 하는 어떤 성향, 그리고 또 잘 고쳐내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만 그런 도전을 해야 돼요. 여행은 괜찮아요. 네네네. 짧게 다니니까 그렇게 심각한 고장이 잘 안 네,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험에 도전하는 분들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네. 쉽사리 나 요트 쓰니까 한번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안 모험을 되니까.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신력 이야기를 하셔서 네. 또 궁금한 부분은 당연히 210일간 세계 일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순간들이 많으셨겠어요. 준비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여기는 진짜 힘들었다. 제일 힘들었다.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라는 구간은 어디였을까요?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적도 부근, 적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남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항해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예. 어렵기도 하고 좀 짜증나는 항해. 왜 그렇죠? 그 무풍과 돌풍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신경질적인 바다. 네네. 네, 갑자기 막 푹 바람 불다가 훅 바람 죽고 뭐 이런.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저 옆에 막 이렇게 돌풍이 있어요. 네. 돌풍이라는 것은 이제 태풍의 씨앗 같은 거거든요. 이제 막 그 상승 기류가 막 생기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바람이 불고 시커먼 비가 내려요. 그런데 제가 있는 데는 하나도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럼 제발 저 돌풍이 나게 좀 와줬으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일단은. 가니까. 예, 바람이 없으면 좀 못 움직이거든요. 무풍보다는 돌풍이 나은 거예요? 네네. 차라리 태풍이 빨리 왔으면. 아. 네, 그래서 저 태풍 끝자락을 잡고 제가 가면 되니까요. 아니, 저는 태풍이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태풍은 이제 제가 적절하게 돛을 접고
돛을 작게 피고 적절하게 네. 항해를 하면 저를 굉장히 빨리 가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반자예요. 동력이죠, 저에게는. 그렇군요. 네. 또 힘들었던 구간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거친 바다. 거기 이제 케이프 호원이라고요. 남극해죠. 네네. 남극해에 여름에 맞춰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을에 출발을 해요. 우리나라 겨울철이 되면 남반구는 여름이 오니까 네. 이제 남극해 들어갔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바다라고 하니까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동경이 예. 생긴 거죠. 오히려 예. 도전을 해보고 네, 싶다. 뭐 다 쉬웠고 남들 다 가는 데면 제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케이포는 그래서 무사히 잘 네, 지나시고. 그 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위험인 어.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위험이 있어야 내가 갈 이유가 생기는 거죠. 막상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기 전부터 배 뒤집던데요. 도착하기도 전에 예, 그 남극해가 배가 뒤집어지셨어요? 예, 그 이제 로링 포티스라고 이제 선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거칠어지는 이제 40도 때다. 위도 40도 때. 네.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은 50도를 넘어가면 이제 정말 그 뭐 우리말로 하면 울부짖는 뭐 50도 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잘 실감이 안 났어요. 40도 때 들어갔는데 너무 바람도 좋고 또 날씨도 좋고 해서 기분 좋게 이제 계속해서 위도를 내려갔는데 52도쯤 됐을 때요. 예. 파도가 높아지더니 배를 그냥 뒤집더라고요. 뒤집는다는 게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이게 돛대라고 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누워버렸다고요? 네, 네, 네. 그럼 물이 들어오지 않나요, 배에? 물은 퍼내면 되죠. 금물 퍼내시고. 네, 네, 네. 근데 뭐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요. 뒤집어졌을 때 좀 깜짝 놀랐죠. 처음에 자다가 당했으니까요. 침대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네. 순간 놀랐는데 금방 일어서더라고요. 배가 저절로요? 네, 배 밑에 이렇게 발라스트 킬이라고 추 같은 것이 있나요? 추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 무게가 배 전체 무게 대략 한 30% 내외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이제 120도 정도로 거꾸로 뒤집어져도 네. 복원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요트는. 오뚜기처럼. 네네. 그래서 인간이 만든 탈 것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태풍 속에서 항해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군요. 다 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게. 네, 네, 네. 그런데 항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항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제 말리는 파도를 만나면 네. 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려가지고 꽈당 하고 쓰러져요. 그때 마스트가 부러져요. 아이고, 그럼 큰일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항해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밀려가면서 부드럽게 쓰러졌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태풍 속에서는 항해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태풍 속에서는 오히려 계속 나아가는 네, 것이. 항해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솔루션이군요. 네, 그런 바다에서는 밖에 나와서 항해를 안 해요. 그럼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세팅만 해놓고 네. 자동 항해를 하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졌을 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런데 그 14년 동안 제가 그리워했던 바다잖아요. 이 바다를 그 요트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보기는 이게 가슴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네. 안전줄 걸고 배에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몇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거기를 통과했죠. 대단하시네요. 와. 이렇게 그 피부로 느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14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다인데 그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핸들 잡고 이렇게 운행을 했네요. 제가 그 호주하고 피지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적도 막 통과한 뒤에 무풍에 갇혀 있을 때인데 돌고래들이 그 수백 마리가 제 배를 이렇게 에워싸는 그 포위당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고래를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상어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드는 아주 공포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노력은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의 노력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상어를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 찌르는 척을 했더니 상어가 놀라서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한 사이에 저는 도망을 갔고
도망가면 또 쫓아와요. 그럼 다시 돌아서서 다시 위협하고 이렇게 한 7차례 정도 반복을 하면서 그 무사히 요트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포는 지금도 막 짜릿짜릿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해적에게 쫓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해적의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풍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무풍에 갇혀 있으면서 혹시 몰라서 이제 이렇게 배가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라 제가 레이더를 켜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확인해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조금 있으면 알람이 또 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 모니터를 유심히 관찰하니까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저를 향해서 접근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불빛이 없어요. 불을 끄고 접근하는 아주 작은 물체는 이건 해적일 수 있겠다. 엔진을 사용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을 끄고 접근하던 해적선이 갑자기 불을 확 켜고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가까이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서 추격하길래 저는 이제 전속력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가면서 이제 저를 몰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있는 모든 항해등 다 끄고 GPS 화면도 막 이렇게 수건과 옷으로 덮어서 빛이 새나가지 않게 하고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지그재그로 계속해서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서너 시간 정도 도망가니까 이제 그 해적선으로부터 멀어진 이제 레이더로 확인하면서 갔으니까요. 멀어졌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그 배에 있는 어떤 물건을 빼앗기는 것은 걱정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 거의 이제 성공에 가깝게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인데 이 모험을 실패하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온 길인데요.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려웠고요. 다행히 무사히 해적들이 제 배에 올라타지 못했고 저는 무사히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막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이 항해를 지금도 계속 쭉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뭔가 거기서 얻는 기쁨, 보람, 행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9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도전을 하기를 잘했다 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얼음 보고. 얼음? 어떤 얼음요? 유빙이 거기 남극해는 굉장히 예. 많이 떠다녀요. 근데 유빙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폭이 한 60m, 뭐 큰 건 한 300m. 그게 60m요? 네네. 산만큼 커요, 진짜. 그래서 빙산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거라고 60m가? 네네. 그 정도는 작은 거고요. 큰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얼음 조각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일부러 제가 배를 가까이까지 갔어요. 근데 유빙이 그 배랑 부딪히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기술은 있죠. 모르고 부딪혔을 때 위험하죠. 네네. 알 땐 괜찮아요. 이제 가까이 갔는데 와 진짜 그 유빙 밑으로 얼음이 굉장히 깊게 쭉 내려가는 게 보여요. 보여요, 그게? 예, 물이 깨끗하니까요. 예. 보통 이제 얼음은 10%만 물 밖에 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 속에 잠겨 있고 그래서 그 크기를 좀 이렇게 직감할 수 있었죠. 가까이 갔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유빙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감정에 솔직해질 수가 있거든요. 누구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정말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거의. 네. 근데 보니까 선장님이 이런 항해하시면서 모습들을 다 영상으로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봤고 많은 분들이 선장님 덕분에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들도 생생한 영상으로 정말 날 것의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전에 이런 촬영 같은 부분들은 경험이 좀 있으셨어요? 네, 직업이 PD이다 보니까 오. 촬영도 직접 한 적도 있고요. 원래 PD셨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 주로 제작하셨어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작했죠. 예. 일단 뭐 자연 다큐멘터리도 한 적이 있고 일반 이제 문화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뭐 시사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고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동종업계였네요. 네. 괜히 더 반가운 마음도 들고 저희도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제대로 찍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는 거를
잘 네.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PD 생활도 그러면 좀 꽤 오래 하신 건가요? 네, 뭐 평생 그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 네,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쭉 줄곧 이제 PD로 활동을 해왔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모험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모험 떠나기 직전까지 PD 생활 계속 했어요. 하다가 그러셨군요. 모험 갔다 와서부터는 이제 모험가로서의 길이 열린 거니까, 문이 열린 거니까 이제 모험가로서 전념하고 있죠. 좀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나서 그 많은 시민들이 댓글 다시잖아요.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셨어요. 야, 모험을 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같이 따라가서 촬영한 카메라맨도 대단하다. 이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게 거예요. 혼자 갔다고 하는데도 예.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혼자 가서 저거를 어떻게 다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그 요트 세계 일주 다녀오신 후에는 또 일반인 분들과 함께 요트 항해를 가셨더라고요. 네, 제가 바다에 나가 보니까 참 좋더라. 네, 그리고 여기에선 이곳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다른 분들도 좀 그걸 느꼈으면 하는 그게 너무 강해서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은 역시 그냥 같이 항해를 해보는 게 최고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하면 참석을 하세요. 처음에 막 도착했을 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대에 부푼 표정. 얼마나 설렘을 안고 왔겠어요. 굉장히 설레셨나 봐. 막 표정이 보여요. 그럼요. 근데 이제 출항해서 저녁 해가 지고 나면 네.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해요. 실망하고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막 후회하고 그게 다 보여요, 얼굴에. 그때 저는 웃죠. 왜요? 그분들이 얻을 가치에 대해서 이미 상상이 가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멀미를 적응해요. 시간적인 시차는 있습니다. 적응된 뒤부터 이제 바다를 즐기기 시작해요. 고통 뒤에 온 기쁨은 얼마나 행복이 더 커지겠어요. 배가 되잖아요. 제대로 느끼죠. 네, 제대로 그러니까 느끼죠. 이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것은 앞에 그 반대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했으니 그 육지에 올라갔을 때 그 육지가 새롭게 보이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얼마나 그 시간이 즐거우시겠어요. 아니 함께 하셨던 네. 그 항해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었는지 또 궁금한데. 정말 다양했습니다. 학생부터 그래요? 예. 78세 어떤 고령분까지 요즘 78세는 고령도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뭐 직종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뭐 직업군도 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 사진가라든지 미술가 이런 그 예술가들도 있고 네네. 예술가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영감을 얻고 싶어 하시니까. 시청 직원이라든지 시청 직원.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네네. 네, 휴가 내서 온 분들 계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정주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네, 네. 수가 없는. 일반 은행원, 일반 직장인들, 와. 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요트에서만큼은요, 그 모든 연령대 같이 소통을 해요. 친구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이 요트는 굉장히 재밌는 장소다.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 안에 다 같이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자연스러워요. 세대 간의 대화를 허물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요 정도 장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트 말고 다른 장소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포항에 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포항과 네.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많은 바다를 보셨잖아요. 국내 바다도 많이 보셨고 세계에 있는 뭐 여러 바다들도 보시고 바다도 보면 참 모습들이 다릅니다. 다 다르죠. 포항 바다는 어때요? 최고의 바다인데요. 오, 최고. 저는 이제 어떤 요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시점인데 지중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가요? 지중해를 못 가봐서요. 지중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도 굉장히 작죠. 1년에 한 제일 많을 때가 30에서 50cm? 오늘 포항의 물이 몇 cm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50cm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 매일 확인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바닷가에 가면 체크를 하죠. 서해안은 7m에서 9m까지도 수심이 바뀌어요. 그런데 포항은 많이 바뀌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늘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수심도 좋아. 네, 그리고 깨끗해요. 지중해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포항 바다를 이제부터라도 나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지중해 못지않게 어디 내놔도 좀 자랑스럽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디어 좀 주시죠. 우리는 그 고도성장 과정 속에서 육지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체들을 유치하고 세수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산업 발전의 패턴이었어요.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닐까. 왜 육지 산업단지만 개발합니까? 마린 산업에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면 인구 유입도 되고 해양 산업이 발전하면 호연지기가 생기잖아요. 바다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일정 면적, 좀 넓어야 됩니다. 일정 면적을 방파제로 막으면 첫 번째 그 소득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태풍으로부터 안전해져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방파제를 만들고 그 수역 안에 마린 산업을 할 수 있는 산업체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도움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간편화, 그 다음에 세제 혜택 같은 걸 제공하면서 산업체를 이끌어 들인다면 그거야말로 마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은 규모나 이렇게 작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바다를 그저 바라만 보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좀 쉬웠고 이걸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은 많이는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제패한다. 말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다에서 놀아봐야 비전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그 보얀 슬랫이라는 네덜란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놀았던 거야. 그때 생각했어요. 왜 쓰레기가 많지? 조사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지구상에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어떻게 하면 처리하지? 를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몇 년 전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총망받는 젊은이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놀아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바다에서 놀아봐야 놀 줄 알아야 바다를 당연히 활용할 줄 알 것이고 바다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요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선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요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소수의 부와 성공의 상징이고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혹은 뭐 요트가 아니더라도 해양 레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레저라는 또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서 놀아보려고 해도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기에는 글쎄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요트가 왜 비싸야 되죠? 싼 요트도 있잖아요. 싼 요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선입견이 굉장히 이상해요. 요트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 자동차 그랬어요. 자동차 아무나 못 가진다고 그렇죠. 생각했잖아요. 지금 다 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키 처음 들어왔을 때, 골프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처럼 나쁘게 얘기했잖아. 왜 자기가 못하는 건 나쁘게 얘기하죠? 돈 많이 안 듭니다. 골프보다 적게 들어요. 그렇군요. 네. 오.
여기 가서 한번 타보세요. 몇만 원만 주면 탈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선장님께서 요즘 뭐 강연을 다니시고 방송을 하시고 포럼에서 발표를 하시는 내용들이 아마 이런 인식 전환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시겠다. 네, 네. 예, 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또 개인적으로도 해양 문화,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네, 네. 저는 목표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요. 다음에는 그 세계 대회 나가서 탑 클래스들과 좀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계 대회는 어떤 건가요? 그 요트를 타고 네. 혼자서 혹은 둘이서 요트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거나 대양을 횡단하는 대회가 있어요. 제가 했던 모험이 이제 혼자서 쉬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걸 대회로 만든 거예요. 아, 동시에 같이 출발해서 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나가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배를 구입해서 네. 이제 조만간 그 팀이 조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또 선장님께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 분명히 또 화제가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더 해양 문화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죠. 선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모든 분들이 편견 없이 바다에서 즐기게 되고 놀 수 있고 바다를 그렇죠.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쉽게 아마 확대가 되겠네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요트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거기에 좀 기름을 붓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요. 이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린 또 바다가 많이 있으니까 바다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즐기고 이 해양 문화가 제대로 확산이 돼서 여기서 더 많은 가능성들을 모두가 찾아낼 수 있도록 선장님께서 좀 가이드 잘 해주시고요. 이게 아유, 뭐 그 제가- 세계 대회 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기왕 나가는 거 좀 좋은 성적 좀 기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야죠. 이게 네. 저희가 온 마음으로 응원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즐거웠고요.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